안녕하십니까. 유교철학 박사 유현주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지치와 이상사회 구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유학에서 보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운 왕이 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를 왕도 정치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신하는 이 임금이 왕도 정치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현재 임금이 성인 아니다. 그럼 사실은 정치할 자격 없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자, 백성이 원하는 것은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덕에 의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왕도 정치를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딱 한 분류입니다. 바로 불효자입니다. 이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인,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게 없는 사람이고 타인을 위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쫓겨난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강해군. 그러니까 이 둘이 동생들 죽이고 할 때까지는 신하와 백성들이 참지만 이 부모를 내쫓을 때는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신하가 된 사람의 목적은요, 바로 임금을 도와서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인데 이 충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금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신하는 정성껏 그 임금과 합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금이 오히려 폭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그 임금 추방해야 되죠. 그것이 맹자의 혁명론입니다. 자, 어느 날 제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탕이 거를 남수에 추방하고 무왕이 주를 목야해서 정벌했다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일단 탕임금은, 그러니까 그 거리라는 사람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고 이 주라는 사람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요. 폭군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그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사기 은봉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주지, 술이 연못에 가득하고 육림, 고기가 숲과 같이 많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질탕하게 마시고 노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 걸주의 음란무도한 생활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맹자가 네, 그런 일 서경이란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선왕 입장에선 자기가 왕이니까요. 아니, 이 걸과 주는 임금이고 탕과 무는 신하인데 이 신하가 자기 임금 시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니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그 잔적하는 사람의 일부, 그냥 한 사람의 필부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일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걸과 주 같은 사람은 사나운 폭군일 뿐 임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군, 강해군 역시 임금 추방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임금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임금이라는 이름에서 제외합니다. 그저 군일 따름이죠. 그러니 임금 자리에 있지만 임금 아니네. 그러면 임금 추방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 충신불사이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자, 이 말이 한국에서도 충신을 상징하는 말처럼 많이 쓰였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요 유학사상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유학사상이라고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말은 유학 병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 한나라 때 유학이 붐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 유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는 전쟁과 뭐 배신이 난무하던 때이니까 그러한 때 이 왕권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학에서 이 충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만든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입니다. 군신유이라. 이 오륜 가운데 하나지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다. 군신이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인데요. 이것은 군신만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전부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래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 좀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주위에서 보니까 안정된 단체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부모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정처럼 만들어 보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부모 역할 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자녀들처럼. 자, 그러니까 이 원래는 윗사람이 아닌데 임시 방편으로 윗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없는 건 아닌데 좀 뭔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다리가 하나 없네. 그래서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끼웠어요. 그걸 의족이라 그러죠. 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 그래서 조금 외로웠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참 친형제 같고 좋다. 우리 의형의제 합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인이에요. 그런데 뭐 팔이 하나 없는 걸 그래서 우리가 불인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게 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는 임시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이 없어서 불편해서 만들어 끼웠는데 이게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빼버리고 다른 거 끼워놔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으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없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 팔처럼 끼워 넣었더니 정말 내 팔처럼 편하다. 그러면 애지중지해야 되겠죠. 윗사람으로 올려놨는데 정말 우리 부모처럼 잘하네? 그러면 부모처럼 받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군부가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조건은요. 원만한 경우라면 부모처럼 받드는 거고 불편한 경우라면 혁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이 혁명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덕이 없는 사람이 임금을 축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모를 죽인 페류나 정도가 아니라면 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임금님들 집무실 옆에는요. 편정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연은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경전이란 게 뭐냐면 경자를 보시면 실사자와 지하수 경자가 합해져 있죠. 자, 이때 이 경자는 발음만 빌려온 것이고요. 뜻은 이 실사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이라는 건 가로실, 세로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배 짤 때 옛날에 가로실과 세로실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어떤 실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배를 짜는데 이렇게 짜진 않죠. 이렇게 짜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로실이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실이죠. 바로 이 경은요. 이 날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법칙과 기준, 보편적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은 성인의 사상이 들어있는 문헌으로서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변함없는 원리인 상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도 하죠. 성경하면 바로 어떤 글이 떠오르시나요? 예수의 성경이 떠오르십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이 유학의 사서삼경, 당연히 뭐죠? 성경이죠. 금강경, 화엄경, 불교 경전도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글은 모두 성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 대신 경전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뭐냐면 이 경전에 담긴 성인의 사상을 보완하여 현인들이 쓴 글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란 것은 성경 현전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연은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이고 그 말은 곧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이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전의 내용은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시, 종교 등에 다양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양에서 이러한 것들의 정의를 찾을 때 경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정자야말로 이러한 공부가 더욱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연은요, 왕에 대한 교육제도로서 대신들과 왕이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학문 토론장이자 정치 토론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경연은 그 학문 탐구와 또 심성 수양을 훌륭한 정치의 기초로 여기는 유교 정서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토론장과 같은 경연의 특성상 아무래도 왕과 신하 간의 분쟁이나 신랑이도 많았겠죠. 그래서 세조나 연산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경연을 폐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꼴 정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예 비판 세력을 처음부터 제거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겠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경연을 굉장히 열심히 한 왕들이 계셨어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세종대왕과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거의 32년 동안 600회 정도니까 2주에 한 번꼴은 국무회의를 한 격이고요. 뭐 물론 세종대왕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뭐 한글도 만드시랴 상소문을 계속 읽으시랴 바쁘셔서 이 경연에 많이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뭐 대신들이라든지 이 집현전 학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정조입니다. 정조는 뭐 워낙 본인이 똑똑하다 보니까 실록에 오히려 신하들에게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그 외에 성종, 중종, 뭐 효종, 그리고 영조 같은 사람들이 경연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정통성이 부족한 왕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유학자들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 면도 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왕에 대한 교육제도가 경연이라면 왕이 되기 전 왕세자가 받는 교육을 우리가 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이것을 시강원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이 장면은 아니지만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퓨전 사극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되는 장면들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 경연이라든지 아니면 왕세자가 받는 이런 서연과 같은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이 왕과 왕세자가 받는 이 경연과 서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역시 수신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중종과 정암의 당대 시대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6년 조선에서는 폭군 연산군이 패출되고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중종의 나이 19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중종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연산군의 패정으로 문란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했겠죠. 그런데 이 중종은 당시 반정 공신들의 세력에 눌려서 정치적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종이 고안한 계획이 뭐냐면 이 유생들에게서 방법을 찾고자 모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유생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조광조를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정암은 무고사로 유배 중이던 한원당 김갱필에게서 성리학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또한 그 젊은 사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리학자들에게 그 추앙받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중종은 이 정암을 어떻게 정계에 등용하게 되었느냐? 자, 중종은 이 정사를 맡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강이 서지 못하고 법도가 정하여지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즉위 4년 뒤 1510년 알성시라는 것을 직접 실시합니다. 자, 알성시는 알성과라고도 하는 일종의 과거 제도인데요. 이 왕이 문묘에 참배한 뒤에 성균관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술시험을 보여서 그 성적이 우수한 몇 사람에게 급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알성시에는 문과, 무과 두 과만 있었는데 이 알성 문과에서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됐고 합격자도 시험 당일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알성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왕이 친히 참가한 칠림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종은 그 문제인 책제도 직접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암이 이 알성시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알성시책인데 그때 정암 나이가 34수로 알성시에서 을과 제1인자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성시책은 정암에 현존하는 글 중에 가장 장문인 동시에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이 정암 도학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저술입니다. 자, 그래서 중종이 낸 책제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공자가 말하기를 만약 누가 나를 등용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1년이면 그런 대로 실적을 낼 것이고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성취할 것이다 하였는데 오늘날 같은 시대 상황에서 옛날에 훌륭했던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이룩하고자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급선무로 힘써야 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그 자신이 지향할 가치적 목표와 정치 이념을 분명하게 확립해서 정치적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적 목표라는 것은 위정자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 지향처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중종이 옛날에 훌륭했던 이상적인 정치, 즉 윤고지치는 어느 시대를 가리키느냐? 바로 요순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요순시대는 공맹 이래로 육아 정치의 표준이자 가장 모범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부터 성현들은 이상적 정치는 도에 근본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은 3대 지치, 즉 요순, 우탕, 무 이 3대 지치를 고대 정치의 전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임금을 문명에 불을 놓았다 하여 방운이라고 부르죠. 네. 후는 햇불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암흑시대에 진리의 불을 밝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임금의 뜻을 이어서 문명의 불을 거듭 밝혔다 하여 우리가 순임금을 거듭 중 빛날 화를 써서 중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순의 정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의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즉 무의지치, 함의 없이 하는 정치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무의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일하고 또 배부르게 먹고 마시니까 임금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정치입니다. 그럼 이 무의지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느냐? 그 첫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한 본성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정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린 뒤에라야 가능한 다스림의 정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고정관념을 잔뜩 집어넣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다, 나는 예쁘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사장이다 등등 이러한 그 수많은 규정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기들 소꿉장난 할 때 보면 엄마 역할, 막 자녀 역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 역할을 하는데 진짜 엄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생도 잠깐 소꿉장난처럼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는 진짜 선생이다.
그러면 이제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아줌마라고 부르면 열받죠. 어디 선생한테 야, 너 무슨 깍생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규정을 하는 순간 남과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러니 난 임금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임금 노릇 시켜준 거지 진짜 임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진짜 임금이냐? 그럼 걔한테 물어봐라. 걔가 안 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임금 노릇하는 거지 진짜 임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임금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모두가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은 나만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건데 난 임금이다. 난 대통령이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당신들은 내 말 들어야 하는 백성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전에는 형씨하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놀며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들으면 듣는 순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임금이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인데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형편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국민들 마음은 뒷전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탄압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소유하고도 거기에 관여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임금 노릇하고 있지만 임금이라는 고정관념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임금이 되기 전과 임금이 되고 난 후에 마음이 늘 같아. 그러면 언제나 백성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중종은요 바로 이러한 윤고지체 포부를 밝힌 거예요. 그 속에는 곧 유교 이상사회의 구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정치는 조선 모든 왕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이긴 했지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는 더욱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생존했던 때가 춘추 시대인데 그때는 주왕조 세태기로서 대격변기고 혼란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자의 노국인 그 고국인 노나라에서는 소위 사만씨라는 자들이 그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소공이라는 자인데 이 정치 권력이 이 사만씨에게 모두 기울어져 있어서 이 소공은 그냥 임금은 헛수아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반정으로 오른 중종 역시 이 전국 공신이 훈구 대신들에게 막혀서 자신의 정치적 기량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자신의 이러한 모습과 그 소공 때의 모습이 아마 흡사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중종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운 젊은 유생들에게 책제를 통해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중종이 옛 성인의 일을 밝히고 또 윤구의 지치를, 윤구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정함은 성심을 다해서 그 이념적 지향처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치주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정함이 내세운 지치의 원형과 원리 그리고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정함이 쓴 알성시책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